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많이 들어보셨죠? 법적으로는 사익 편취라고 합니다. 이번 편은 사익 편취가 무엇이고 불공정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법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죠. 설립 첫 해 매출액이 2천억 수준이었는데요. 20년도 안 돼 연매출액이 약 90배가 뜁니다. 18조 원을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해에 5배씩 매출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 그러니까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경영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사실 고속 성장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익 편취입니다. 이 사익 편취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대단한 경영 능력이 없어도 회사를 키울 수 있는 한국의 재벌들이 정말 사랑하는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익 편취는 재벌 대기업 그룹 내에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로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 별다른 평가도 없이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자본금을 대고 급식업체를 하나 세웁니다. 회사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 회사의 지분은 100% 재벌 일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가 되는 계열사 내에 사내 급식을 이 업체에 몰아줍니다. 그럼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이 급식업체는 다른 급식업체들보다 좀 더 비싸게 비용을 받습니다. 계열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렵죠. 총수 일가의 회사니까. 물론 아주 심각하게 가격을 후려치게 하겠어요? 조금 더 비싸다, 이 수준이겠죠. 하지만 계열사가 수십 개가 되고 먹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 이 아주 조금의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급식업체 대신에 물류업체를 세워서 운송 물량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회사를 만들어도 되겠죠. 일감 몰아주기는 다종다양한 업종에서 기기묘묘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감을 몰아서 받은 회사는 실적이 오르겠죠. 주가도 상승합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상장하지 않았던 회사를 상장시킬 때쯤에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는 지분의 일부를 팝니다. 그리고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계열사에 주식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사익 편취는 총수 일가에게는 유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집중입니다. 이게 재벌들의 계열 회사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의 이익들이 느닷없이 나타난 작은 회사에 몰리게 되면서 부가 집중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성장은 출신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면 몰아줄 일감을 갖고 있는 계열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총수 한 명이 수십 개의 계열사에 말 한마디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일감을 받을 회사를 차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을 현대글로비스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10억 원, 정의선 부회장이 15억 원, 이렇게 총 25억 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물류회사입니다. 이때까지 현대차 그룹의 대부분의 운송 물량은 현대상선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현대차 그룹과 현대그룹이 계열 분리를 합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의 완성차는 물론이고 부품이나 철강 등을 운송하는 물류 업무를 현대글로비스의 수의계약 형태로 맡깁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는 신생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통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회장님 아들의 회사인데 당연히 거기에 맡겨야죠. 이게 한국의 재벌이니까. 이렇게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현대글로비스는 매출이 2001년 1895억 원에서 2005년에 1조 5408억이 됩니다. 매년 1.5배에서 2배씩 성장을 이룹니다. 이 기간 동안 현대글로비스의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은 81%에서 9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정씨 부자는 2004년 현대글로비스 지분 25%를 네덜란드 해운사에 팔아넘깁니다. 협력 회사였죠. 당시 거래 금액이 1억 달러였는데요. 하나로 1,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정씨 부자가 처음 투자한 금액이 25억 원이었잖아요. 그중 25%면 6억 2천만 원입니다. 요 6억 2천으로 1,000억을 번 겁니다. 몇 년 만에? 4년 만에. 160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다음 해인 2005년 현대글로비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당시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6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사이에 정씨 부자는 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일명 캐시를 땡겼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두 부자는 글로비스의 지분이 많습니다. 둘을 합치면 29.99%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자의 지분이 29.99%라는 것을, 이유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몇억 원 수준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이 아니라 현대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자사 지점에서 사용하는 복합기를 HST라는 업체를 통해 조달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현지선 씨 부부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대증권은 원래 복합기 제조사인 제록스로부터 직접 복합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중간에 HST라는 업체를 끼워 넣습니다. 현대증권은 HST의 마진을 두둑하게 챙겨줍니다. HST는 제록스 제품을 한 대당 월 임대료 16만 8,300원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에는 18만 7천원에 넘기죠. 대략 10% 정도의 마진을 남긴 겁니다. 이게 현대증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역할 없이 챙기는 마진을 통행세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전사극 이런 데서 보면 산적들이 쓰던 용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행태가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HST의 영업이익은 1억 3천만 원에서 다음 해에 5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언니가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은 앉아서 약 4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집중은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후광을 받은 업체가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단체급식업이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에 속한 삼성 웰스토리는 작년에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습니다. 총 매출의 38%가 삼성그룹 내부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신세계푸드도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작년 매출액 약 1조 3천억 원 중에 내부 거래 비중은 32%였습니다. CJ그룹도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도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25%에 이릅니다.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 삼성 웰스토리,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가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가운데 5대 중견기업이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개의 중소기업이 20%의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글로벌을 외치는 불지의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가 단체급식 시장까지 진출해서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는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빵으로 유명한 SPC 얘기입니다. SPC그룹은 중견기업 그룹 정도로 평가됩니다. 재벌의 꼼수는 재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다 보고 배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SPC그룹은 SPC 삼립이라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SPC그룹 내에는 파리크라상, BL코리아, SPL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SPC 삼립을 통해서만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이들 세 회사는 마진율 9%를 챙겨줍니다. 자기들이 직접 사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굳이 SPC 삼립을 통해서 사면서 마진율까지 얹어준 것이죠. 이렇게 되면 파리크라상이나 BR코리아 같은 회사에서 원재료값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원재료값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합니다. SPC그룹 부당지원이라고 발표했죠. 3사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 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 우리가 파리바게트에서 사고 있는 빵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죠. 하지만 그룹 외에 있는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일감을 부당하게 비싸게 몰아주는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만 제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격차가 7% 미만까지는 용인합니다. 거래 규모도 기준이 있긴 합니다.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 총 매출의 12% 이상일 때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기업의 지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수일가에서 몇 %를 가졌느냐에 따라 제재 대상이냐 그러지 않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상장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회사는 20%를 넘을 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수치가 기억이 나시나요? 현대글로비스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지분이 29.99%였습니다. 0.01% 차이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그래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상장회사 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의 대명사 현대글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기준 강화를 통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기존의 210개 회사에서 588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지분 조정하는 회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20%보다 낮춰라. 19.99%. 그런데 19.99%까지 가면 영향력이 너무 축소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두 번째 내용도 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진 업체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웰스토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누구의 회사인지는 아시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일가는 삼성 웰스토리에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물론이고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삼성 웰스토리는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공정위 조사로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일감을 받은 회사 둘 다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부당한 이익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부당한 이익 규모가 크고 수혜 기업의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과징금은 더욱 세집니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대단한 타격을 입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경영, 정상적인 이익이었나요? 그것을 바로잡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법은 정상적인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해도 타당성을 평가해서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점을 공정위는 수차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정안이 나오니까 마치 전부 다 막는 것처럼 내부 거래만 하면 무슨 처벌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상적으로 돈을 봅시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지 산적이 판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통행세나 받고.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낮춰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조금 넘는 경우에는 요거를 팔아서 20%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기업들도 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간접 지분을 합산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주장까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 재벌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다룰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마치 이런 꼼수가 크고 유명한 재벌들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중견기업들도 이렇게 재벌들이 개발한 기기묘묘한 꼼수들을 배워서 자기들도 다 써먹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은 규제 대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꼼수를 금수저, 은수저들이 배워서 써먹는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재벌의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의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 3법 사익편취 규제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 이재용 삼성전자 지금 회장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치,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치 뭐가 맞냐?